자,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8주 1강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1, 2, 3 다 감정평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마지막 주 다 감정평가 파트로 가겠습니다. 자, 일단 98페이지로 가셔서, 자, 감정평가 파트로 갑니다. 자, 감정평가는 우리가 나온다면 6에서 한 7문제가 출제가 되는데요. 8문제가량도 출제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번호를 매기겠습니다. 그래서 어디가 이제 주로 나오느냐, 이렇게 해서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제 가겠는데, 자, 일단은 교재 99페이지 가시면 감정평가의 분류가 중요합니다. 99페이지. 그래서 우리가 감정평가의 분류에서 시험 문제가 한 문제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넘기시면은 여러 가지 평가에 대한 종류가 많은데, 특히 100페이지에 소급평가와 기한부와 현황과 조건, 그 다음에 오른쪽에 평가 대상 물건에 따른 분류가 가장 출제 빈도가 높습니다. 거기를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번 시간에 이제 102페이지. 자, 가격 이론인데요. 자, 우리가 가치를 살펴서 가격으로 매깁니다. 그럼 가치와 가격이 다르다는 거 배우셨고요. 자, 형발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가치 형성 요인이 가치 발생 요인에 영향을 줍니다. 가치 발생 요인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형성 요인이 발생, 형발. 그래서 형이 일직계죠. 일반적, 지역적, 개별적. 여기 이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치의 재원칙 103페이지. 103페이지 가시면, 자, 가치의 재원칙. 재라는 건 이제 13가지 원칙이죠. 그래서 저번 시간에 이제 가치의 재원칙까지 봤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 이제 시간에 할 것은 어디서 나오냐면,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에서 시험 문제가 배정됩니다.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 여기서 문제가 한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오늘 할 파트가 교재 105페이지입니다. 105페이지. 그래서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을 잡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나오는데, 이제 들어보시면요. 자, 우리가 이제 지역 분석이 먼저예요. 지역 분석을 한 다음에 개별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 분석을 먼저 한 다음에 개별 분석을 들어가죠. 그래서 만약에 강남역 사거리가 보통 상업용도로 이용되고 있다. 그럼 여기다는 상가 건물을 줘야겠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지역 분석을 이제 하면서 의뢰인이 평가사한테 3번 출구의 대상 부동산을 평가해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평가사는 개별 분석이 아니라 지역 분석부터 들어가게 됩니다. 지역 분석을 봐서, 강남역 사거리는 보통 상업용도로 이용된다. 표준적 이용을 보죠. 그래서 표준적 이용을 본 다음에, 자, 가격이 아니라 가격 수준을 봅니다. 그래서 가격 수준을 파악하고, 자, 이제 개별 분석을 들어가요. 지역 분석한 다음에 개별 분석 들어가서, 개별 분석이라는 자체는, 거기가 강남역 사거리라면 내가 여기다 상가 건물을 줘야 되지.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용도가 다양하기 때문에 가장 최적의 이용인 최유효 이용을 봅니다. 그래서 이제 가격 수준이 아니라 구체적 가격을 판정합니다. 구체적 가격. 그래서 이제 이따가 박스가 나올 거예요. 정리해 드릴 겁니다. 그러면은 지역이 선행하고 개별이 후행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우시면 편해요. 선지표 후개체. 자, 우리가 여기 만약에 어느 중개업소에 가셔서 아파트를 사실 때도 몇 년 된 몇 층 아파트, 무슨 아파트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먼저 지역부터 시세를 알아보죠. 그래서 시세를 알고 어떻습니까? 구체적인 가격을 이제 알아내는 거죠, 단지에. 그러면 가격 수준이 시세라면 구체적 가격을 판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의의해 보시면은 지역 분석은 어떤 부동산의 가격 형성에 전반적인 영향을 주는 지역 요인을 분석합니다. 박스. 그래서 대상 부동산에 속한 지역의 특성을 분석하여 당해 지역의 표준적 사용 및 가격 수준을 판정하고, 그다음에 그 목적으로 개별 분석에 선행을 한다. 그럼 지역 분석의 대상이라는 게 있어요. 지역 분석의 대상은
우리가 지역 분석을 하는데 대상이 있습니다. 자, 일단 동일수급권을 파악합니다. 그리고 동일수급권이라는 것은, 자, 우리가 밑에 동일수급권이라는 게 있죠. 수급은 수요와 공급입니다. 그러니까 동일수급권이라는 수요와 공급이 동일한 지역, 서로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체관계가 성립하는 지역이 동일수급권이에요. 파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례를 비교할 때 동일수급권은 사례 수집의 최원마권이 돼요. 사례 수집의 최원마권이 된다. 그러니까 사례를 찾는 범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상부동산에 속해 있는 지역과 속해 있지 않는 지역이 있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지금 아까 이 강남역 사거리다. 강남역이라는 곳은, 자, 제가 지금 강남역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자, 그럼 강남역에 지금 대상부동산을, 내가 지금 강의하는 요 학원에 대상부동산을 사례와 비교를 합니다. 그러면 요거는 대상부동산이 속해 있는 지역이거든요. 이걸 인근 지역이라고 해요. 인근 지역. 근데, 만약에 사례가 없어요. 그럼 사례가 없으면 이 인근 지역과 유사한 유사 지역으로 갑니다. 유사 지역은 사례가 있죠. 그래서 이 유사 지역은 이제 동일수권 내에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자, 만약에 이제 유사 지역이 역삼역이다. 그러면 인근 지역은 대상부동산에 속해 있고, 유사 지역은 속해 있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인근 지역은 대상부동산에 직접 영향을 주고, 유사 지역은 간접 영향을 주겠죠. 근데 유사 지역이라는 자체는 원근의 개념과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가까이 있는 게 아니라 떨어져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위치의 개념, 이 원근, 가깝다라는 자체, 꼭 가까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동일수권 내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들어가 볼게요. 자, 지역 분석의 대상은 대상부동산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우리가 어때요? 아까 직접 간접 영향을 미치죠. 지역으로 인근 지역, 유사 지역, 동일수권을 말합니다. 그래서 지역 분석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지리적 인접성과는 관계없이 대상부동산과, 자, 인접되는 건 관계없는 거죠. 그래서 대체 경쟁관계 성립되는 범위를 용도적 측면에 중시된다. 자, 그럼 이제 인근 지역서부터 이제 들어갈게요. 펜을 들어보세요. 자, 인근 지역은 대상부동산이 속해 있는 지역 동그라미 있어요. 속해 있어야 됩니다. 대상부동산 가격에 영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두 가지입니다. 대상부동산과 용도 기능면 동질성이 있어야 되죠. 상호 대체 경쟁 관계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인근 지역은 도시나 농촌 같은 지역 사회보다 큰이 아니라 작은 도시입니다. 작은 동그라미. 그러니까 우리가 인근이다 보니까 큰이 아니라 작은 지역이어야 돼요. 작은 동그라미. 그 다음에 인근 지역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항상 가변적, 유동적으로 변하겠죠. 인근 지역은. 유사 지역 갑니다. 밑에 유사 지역은 대상부동산에 속해 있지 않는다는 게 중요합니다. 박스. 대상부동산 가격 형성에 간접적 영향을 주죠. 그 다음에 인근 지역과의 어떻습니까? 거리와는 관계가 없다 그랬어요. 인근 지역과 용도적 기능 면에서 유사하지, 인근 지역 가격 면에서 대체 관계가 성립되는 것이지, 꼭 반드시 가까울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같아야 된다는 게 용도가 비슷해야 되고, 기능, 가격 면에서 비슷해야 된다. 용기가 있어야 대신해 주죠. 용도, 기능, 가격, 대체. 자, 동일수권입니다. 동일수권은 밑에 우리가 인근 지역, 유사 지역은 물론 주변의 용도 지역까지도 포함한다. 그러니까 주변의 용도 지역이라는 자체는 나중에 이제 후보지와 이행지를 기본서 나오면 배우실 겁니다. 그러니까 농지가 택지로 바뀌고, 농지가 상업지로 바뀐다. 그러면 지금은 요건 상업지지만 농지가 상업지로 바뀌는 것은 우리가 후보지죠. 그럼 그 주변 용도의 농지라고 하더라도 나중에 상업지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주변 용도 지역까지도 포함한다는 건 나중에 기본서 나오면 제가 해드리고요. 과역적인 지역이며 대상부동산과 대체관계가 성립되어 가격 면에서 상호 경쟁 관계가 있는 권역이고, 사례 수집, 사례 자료 수집의 최원방권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넘기시면은, 자, 개별 분석은 어떻게 돼요? 당연히 개별적 요인을 분석하죠. 채용을 판단해서 구체적 가격을 파악합니다. 지역 분석을 통해서 얻게 된 자료와 정보를 바탕으로 개별 분석이 이루어지므로 지역 분석이 이제 이 개별 분석 후에 가는 거죠. 선지표 후계차라고 암기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역 분석을 해야 되는 토지의 특성은 우리가 거기 붙여보시면 부동성과 인접성입니다. 우리가 자동차는 움직이기 때문에 지역 분석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토지는 토지 옆에 인접되어 있는 연결성, 인접성이라든지 부동성 때문에 그 지역 분석이 필요하고요. 자, 개별 분석은 쉬워요. 개별성 때문에 그렇죠, 당연히. 이렇게 된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이 지역 분석이 먼저 선행하고 개별 분석이 후행이죠. 그 다음에 지역이 전체적 거시적이면 얘가 부분적 미시적이다. 자, 적합과 균형의 원칙이라는 게 저번 시간에 이제 했었는데요. 자, 이게 중요합니다. 자, 저번 시간에 제가 적합이라는 거 했었어요. 자, 적합이라는 것은 자, 외적과 경쟁하자 외부적인 요인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시장 안에 주택이 있다. 그러면 시장 안에 주택이 있다면 이 주택은 낮게 평가됩니다. 치유할 수가 없죠. 그럼 이거는 경제적 손실이 와서 경제적 단가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거는 대상부동산과 외부 환경이 안 맞기 때문에 개별 분석을 하는 게 아니라 지역 분석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연결시켜야 되고요. 근데 저번 시간에 이제 균형의 원칙은 내부 구성요소 간의 균형이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20층짜리 빌딩에 지하 주차장이 없다. 그럼 기능적 단가가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능적 단가, 균형은. 그럼 이건 내부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자, 이건 개별 분석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갈게요. 편법으로 간다면, 야매로 간다면 지역 분석에 지읒 들어갑니다. 적합에 지읒 들어가죠. 그 다음에 개별 분석에 기억 들어가죠. 균형에 기억 들어간다. 이렇게 암기를 해주세요. 실질적으로 적합과 균형이 바꿔서 나왔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역 분석, 개별 분석. 물론 뭐 입문 과정이다 보니까 세부적인 건 들어가지 않았어요. 하지만 입문 과정에 나와 있는 용어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정리를 꼭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른쪽에 가시면 이제 감정평가 3방식입니다. 이 감정평가 3방식. 그래서 물건별 감정평가라는 자체가 앞쪽에서 제가 안 했기 때문에 감정평가 3방식은 먼저 3방식을 다 한 다음에 물건별 감정평가에 대해서 앞쪽에서 나와 있는 얘기를 이제 제가 할 텐데요.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한 문제 정도 배정이 돼요. 근데 3방식이 가장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3방식이 가장 어렵기 때문에 감정평가 3방식 6방법이라는 자체에 박스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우리가 박스를 가져가셔서 내용들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가격의 특성, 3방식, 그 다음에 가격 성격, 대상, 6방법, 시상가액, 그 다음에 관련 합파. 자, 이렇게 봅니다. 제가 이 분필을 가격을 매기려고 그래요. 그럼 이 분필이 비용이 얼마가 들어가는 게 비용성이죠. 그럼 이거는 원가, 얼마가 들어가니까 원가 방식이고, 자, 이 분필을 제가 사용해서 수익을 얻습니다. 그럼 수익이 생기니까 이 수익성을 따지는 게 수익 방식이죠. 이 수요 가격에서 내가 사는 거니까 수요 가격이고, 시장성은 이 시장에서 가격이 얼마나 매겨지냐에 따라서 제가 비교했으니까 비교 방식이다. 네, 그렇게 가시면 돼요. 3방식 6방법입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그 박스에 있는 게 예전에 가로쳐서 시험 문제 한번 나온 적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처음 입문 과정에도 전체적인 틀을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가격의 특성. 가격 특성은 이제 우리가 이거를 어떻습니까? 비용성, 수익성, 시장성이라고 하죠. 그래서 비용성, 시장성, 수익성입니다. 자, 그러면 3방식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 분필이 얼마의 가격이 매겨지느냐, 비용을 갖고 따지는 것은 원가를 따졌죠. 그래서 원가 방식이라고 그래요. 원가 방식. 그럼 만드는데 가격이 들어갔으니까 공급 가격이죠. 그래서 공급 가격과 연결되고요. 그 다음에 자, 시장에서 이 분필이 얼마나 거래가 되느냐, 시장성을 봐서 내 거와 비교했습니다. 비교 방식이죠. 그럼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을 우리가 균형 가격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균형 가격 이렇게 가지고 따집니다. 이 균형 가격이 시장 가격이에요. 이거 갖고 따지고, 그 다음에 제가 분필을 지금 요거를 만약에 개인적으로 사서 분필이 굉장히 먼지가 안 나고 잘 써져요. 그럼 이걸 사용하면서 제가 효용을 얻죠. 사서. 그래서 여러분한테 수강료를 받게 되면, 자, 이거는 어떻습니까? 수요 가격입니다. 내가 샀으니까. 그럼 수익성은 수입 방식이에요. 3방식입니다. 3방식이면서 6방법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자, 6방법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가액만 산정하는 게 아니라 가액이 가격입니다. 임대료도 산정을 합니다. 임대료. 그래서 가액과 임대료. 그래서 이렇게 6가지, 이렇게 2개씩 나눠가지고 6가지가 있죠. 일단은 여러분들 이제 용어 정리는 하셔야 돼요. 그래서 원가 방식에서 가격을 구하는 게, 가액을 구하는 게 원가법입니다. 따라해보세요. 원가법, 원가액. 그럼 가액이고요. 임료를 구하는 게 적산법이에요. 적산은 싼다는 얘기죠. 비용을 싸서 우리가 임료에 포함시킨다. 자, 시산가액, 시산임대료라는 것은, 시산가액, 시산임대료라는 것은요. 시산은 임시로 계산된다는 겁니다. 임시로 계산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최종적인 가액이 아니라 나중에 시산가액에 대해서 조정해야 된다는 것을 기본서 나오면 배울 거예요. 그 시산가액이 최종적인 가액이 아니라 중간적인 과정에서 임시로 계산되기 때문에 우리가 가격의 3년성이, 보통 이걸 가격의 3년성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완전 경쟁 시장에서 만약에 이게 100원이다? 그럼 다 100원으로서 이제 판단하는데 3방식은 다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시로 계산했기 때문에 나중에 최종적인 가격을 매길 때는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원가법에서의 시산가액을 적산가액이라고 해요. 적산을 쌓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적산법에서 나오는 임료를 적산임대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드는 데에 대한 가격을 얘기하는 파는 고전업파예요. 그죠? 공급에 의해서 우리가 생기는 것이다. 비용이 만드는데 고전업파가 먼저 나왔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시장성을 따지는 게 신고전업파라는 학자는 이제 어떻습니까? 신고전업파는 이제 시장성을 따져서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수요 공급이 만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기하고. 그러면 이제 요거는 이 비교해서 거래 사례를 비교해서 내 걸 구한다. 거래 사례 비교법. 그 다음에 임대 사례 비교법이죠. 임대 사례 비교. 임료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래 사례 비교법의 가격을 우리가 비중 가액. 그러니까 사례를 비교해서 내 대상을 비교해서 준해서 가액을 매긴다. 비중 가액. 그다음에 임료를 매기는 게 비준 임대료.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수입 방식에서 이제 가액을 구하는 게 수익 환원법입니다. 그래서 수요라는 자체는 이제 사는 사람들이 한계 효용에 의해서, 우리가 한계 효용이라는 얘기 들어오셨잖아요. 학교 다니실 때. 그래서 그게 수요를 따지는 것이 이제 한계 효용합파예요. 그래서 한계 효용합파는 이제 수입 방식에 의해서 가격을 구하는 게 수익 환원법. 그래서 수익 가액을 구하고요. 그 다음에 임료를 분석하는 게 이제 수익 분석법.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거는 수익 임대료를 얘기를 하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자, 그래서 우리가 요게 이제 가로쳐서 한번 시험지에 나온 적이 있었어요. 이렇게. 그 비용을 따지는 건 원가, 시장은 비교. 자, 수수수. 자, 수요 가격, 수익 방식, 수익성. 자, 얘네들은 다 수익이 들어가요. 수익이 들어간다는 거. 이렇게 가져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원가법은 가액이니까 가액이고, 적산법은 임대료. 임대가 들어가니까 임대료고, 거래사례는 가액이고, 수익환원법은 가액을 산정하죠. 환원해서. 분석법은 임료다. 자, 그래서 요걸 가로쳐서 나온 적이 있었어요. 이렇게. 임의적으로. 그러면 여러분들, 야매인데, 자, 얘는 3글자고, 얘는 7글자고, 5글자입니다. 그럼 원가법은 3글자니까 여기도 3글자가 들어가야 되죠. 이렇게 한번 가보세요. 7글자, 7글자, 5글자, 5글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좀 재밌게 좀 여러분이 공부를 먼저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방식이라는 요게 시험 문제가 만약에 쉽게 출제가 됐다. 그러면 이제 가로쳐서 나오기 때문에 가로쳐서도 이제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읽어볼게요. 부동산을 비롯한 재화의 견적 가치를 판정할 때는 일반적으로 비용성, 시장성, 수익성 3측면, 가격의 3년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가해서 가격의 3년성을 고려해서 비용성은 만드는 거니까 공급 측면, 원가 방식이 성립하고요. 수익성은 제가 이 분필을 샀어요.
사면서 이 수익이 어쩌? 효용이죠. 그래서 수익성은 내가 수요 측면에서 수익 방식, 시장성은 수요 공급 측면, 균형 가격, 시장에서 나타나는 가격으로 비교 방식을 설립합니다. 마샬이 가격 3년성을 감정평가의 방식에 관계가 있으면서 다음과 같이 정리하는 거죠. 3방식, 6방법이 있다. 이렇게 갑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원가 방식서부터 가는데요. 자, 이제서부터 이제 원가 방식, 비교 방식, 수입 방식이라는 세 방식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조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제 원가, 비교, 수입 방식을 각각 3방식, 6방법으로 이제 보는데, 자, 이거를 엄니 어떻습니까? 완전히 100%를 커버해서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천천히 저랑 따라오셔서 입문 과정이니까 기본적인만 가지고 가시는데요. 자, 원가 방식부터 갈게요. 원가는 원가를 가지고 따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재 페이지 가시면 107페이지 원가 방식서부터 들어갈게요. 원가 갖고 따집니다. 원가 방식. 그래서 이거를 이제 미국에서는 코스트 어프로치, 비용 접근법이라고 해요. 비용 접근법. 비용을 접근했다. 비용 접근법. 그러면 이제 일단은 뭐 복성식 평가법이라고 옛날에 얘기했는데 복성은 이제 다시 만들어서 이제 평가한다. 근데 요즘은 원가법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식이 있어요. 얘네가 이제 식이 이제 넘기시면은 식이 여기 안 나왔네요. 식을 한번 적어놔 보세요. 그래서 제조달 원가에서 제조원가에서 우리가 감가 누계액이라고 합니다. 감가 누계액. 식이 중요합니다. 감가 누계액을 이제 감가 수정액이라고 나왔었고요. 그러면 이제 그 적산 가액이 나온다 그랬죠, 아까. 자, 그러면 보통요, 우리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원가 방식이 되려면 거의 삼각자산입니다. 건물에 적용되는 게 원칙이에요. 건물이 원가법으로 한다고 나중에 물건별 감정평가 앞쪽에 안 했던 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건물이 금이 갔어요. 이렇게. 그러면 노화가 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건물은 내용연수가 있습니다. 건물의 버팀연수. 그래서 내용연수가 지나온 연수를 경과연수라고 하고요. 남아있는 연수를 잔존연수라고 해요. 잔존연수. 자, 그러면 제2조달원가라는 자체는 이제 새로 만들었을 때, 자, 만약에 이 칠판 쪽에 만약에 건물이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감가가 됐죠. 그럼 얘가 처음에 샀을 때의 가격을 1,000원이라고 봐요. 자, 그러면 만약에 3년 감가가 됐습니다. 3년이 경과됐어요. 그럼 1년에 만약에 100원씩은 이제 일정 정액법이죠. 그러면 1년에 100원, 2년에 100원, 3년에 300원. 자, 그러면 3년이면 누계액이 300원이 되죠. 그러면 얘가 700원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 빼는 과정을, 자, 우리는 이제 감가수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감가수정. 그 다음에 앞쪽에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기준 시점이라는 게 중요해요. 감정평가의 기준되는 시점, 기준 시점을 꼭 명시해야 됩니다. 다른 게 나오면 안 돼요. 기준 시점이라는 게 나와야 됩니다. 자, 그래서 뭐 만약에 뭐 기준 시점이 아니라 뭐 신축 시점이다, 건축 시점이다, 그다음에 뭐 현재 시점이다, 무조건 안 됩니다. 기준 시점을 명시해야 돼요. 자, 한번 가볼게요. 자, 원가법이란 대상부동산의 제2조달원가에서 감가 수정을 하여, 그 감가 수정한다는 자체가 시험 문제 26회 때 떴어요. 이 단어도 중요합니다. 감가 수정을 하여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꼭 적어 놓으시고요. 넘겨봅니다. 그러면 제조원가의 의의가 있죠. 제조원가는 대상 물건을, 자, 기준 시점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박수 치시고요. 있어서 새로이 재생산, 재취득하는 데 소요되는 적정 원가의 총액을 말한다. 그래서 이게 재생산 원가인데요. 그러니까 1,000원이라는 것은 새로 만들었을 때에 대한 원가예요. 새로이 만드는 거죠. 적정 원가의 총액을 말한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어려운 게 그 종류가
복조 원가와 대치 원가라는 게 있습니다. 요게 이제 어려운데요. 자, 똑같이 만든 인간을 복제 인간이라고 하잖아요. 복제. 그 다음에 대치했다는 건 대치했다는 거죠. 대치. 대체. 그래서 복제라는 것을 우리가 복조 원가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복제, 복조라는 것은 똑같이 복사하듯이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 자재 공법으로 복사하듯이 똑같이 만드는 걸 복조, 복제 원가라고 합니다. 우리가 재생산 비용이라고도 해요. 그죠? 근데 대치라는 것은, 자, 우리가 만약에 동일한 기능이나 최신의 효용으로 제공하는 걸로 대체할 수 있다는 거죠. 최신으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대체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복제 원가는 물리적으로 똑같이 만드는 거예요. 근데 대치 원가는 효용면이나 기능이 유사한 겁니다. 그러니까 동일하긴 동일하는데 물리적으로 동일하느냐, 효용 기능면에 똑같으냐, 이게 틀린 거죠. 자, 그러면 최근 지어졌어요. 그럼 최근 지어진 거는 한 달밖에 안 된 건 복제하기가 쉽죠. 최근은 복제 원가를 구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오래된 건물 같은 거. 자, 오래된 건물은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신축한 지 한 25년이 지난 한옥 같은 거는, 자, 어떻습니까? 자재가 단종이 됐죠. 똑같이 못 만듭니다. 그러니까 대체할 수밖에 없죠. 효용이나 비슷하게 만들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문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복제 원가라는 자체는 우리가 실무에 많이 적용되는데 이론상은 대치 원가가 나요. 왜냐면 대치한다는 자체는 최근에 최신 자재로 대치하기 때문에 설득력이 있습니다. 의뢰인한테. 근데 그걸 구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복제 원가를 실무에서는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오른쪽에 감가윤이 이런 게 있었어요. 세 가지가 있었죠. 그래서 다시 한번 오른쪽 감가를 본다면 세 가지 감가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그 감가윤이 굉장히 여러분들이 별표 쳐놨죠. 그래서 똑같은 5층짜리 건물이라도 금이 간 것은 제가 물리적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노후화가 되면 물리적이라고 말씀드렸고요. 다시 한번 복수해 보세요. 그 다음에 내부적인 감가입니다. 그 다음에 5층짜리인데 금은 안 갔는데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그래서 형식의 구식화. 옛날 방식이죠. 재래식법 같은 거. 내부적인 거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기능적 감가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습니까? 5층짜리 건물인데 신축 상가다. 금도 안 갔고 엘리베이터도 있어요. 그러면은, 자, 이거는 내부적인 감가가 아니라 만약에 탄광촌이 돼서 유동인구가 왔는데 탄광촌이 폐광됐어요. 그 외부적인 감가라는 것은 치유가 불가능합니다. 자, 이거는 경제적 손실이 와서 경제적 감가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자, 복제와 대치 원가의 차이점은 효용면입니다. 그러니까 복제라는 자체는 똑같이 만들어버려요. 그럼 예를 들어서 5층짜리 빌딩인데 엘리베이터가 없으면 엘리베이터 없는 걸로 그냥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 가지 감가를 다 해야 돼요. 물리적도 해야 되고, 기능적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경제적 감가까지 다 고려합니다. 그죠? 그래서 만약에 이 기능적 감가가 만약에 300원이에요. 그럼 아직 감가를 안 했거든요. 그러면 안 한 상태로 그냥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1,000원이니까 나중에 300원을 빼줘야 됩니다. 그래서 물리, 기능, 경제적을 다 고려를 해요. 근데 대치 원가는, 자, 요거는 엘리베이터가 있는 걸로 가져와요. 엘리베이터가. 5층짜리 건물인데 엘리베이터가 있다. 그럼 여기 오면서 300원이 빼지면서 700원이 돼버린 거죠. 기능적 감가를 미리 행했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자, 물리적인, 기능적, 기능적, 경제적에서, 자, 경제적을 또 빼주면 이중감가예요. 그래서 기능적 감가를 행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그래서 대치 원가는 기능적 감가를 행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대익이 없다. 대치 원가는 기능적 감가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외워두세요. 그래서 갑니다. 자, 복조 원가, 복제 원가는 기준 시점, 둘 다 기준 시점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복제나 우리가 대치나. 그럼 기준 시점 현재의 대상 부동산에 동일하긴 동일한데 동일 또는 유사한 자재를 사용해서 대상 부동산과 동일한 모양 구조 등을 복제품을 만들어서
우리가 소요되는 물리적 측면이죠. 물리적 측면이 키예요. 그래서 여기는 물리적이 키다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물리적이 키다.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그래서 복제 원가는 신규 부동산의 적용이 유용하죠. 그러니까 최근에 지어진 거는 복제하기가 쉬워서 그래요. 자, 그런데 대치 원가는 어떻게 돼요? 기준 시점 똑같고 현재 대상 부동산과 동일한 그냥입니까? 효용입니까? 효용 기능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효용 기능이 키포인트죠. 그래서 최신의 자재와 디자인에 의해서 추측됩니다. 그래서 소요되는 효용적 측면입니다. 아까 물리적 측면이면. 그래서 중고 부동산, 오래된 부동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자재가 단종됐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이 못 만들어요. 효용이나 비슷하게 만들 수 있죠. 그 다음 밑에 복조원가와 대치원가의 관계라는 건 어떻습니까? 우리가 대치원가는 비용, 효용의 관련 분석을 통해서 산정으로 이론적으로는 복제원가보다는 더 우수합니다. 최신 거로 하니까 설득력이 있죠. 우리한테. 근데 실무적으로는 구하기가 힘들어요. 주관적이 좀 개입되고요. 그래서 복제원가를 구하는 것이 더 정확한 가격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무에서는 복제원가를 더 잘 씁니다. 더불어 대치원가는 기능적 감가를 이미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기능적 감가를 또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기능적 감가를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체크를 하세요. 그래서 대기업당 여기까지 이제 체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제조단가의 산정이라는 것은 자 갑니다. 자, 제조단가를 산정한다는 자체는 자가라는 자체는 자기가 직접 진 거고요. 도급이라는 것은 남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신다면 만약에 자가건설로 지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요. 평가사가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보통은요. 이 건물을 직접 지는 적은 없죠. 전문가가 아니면. 근데 건축사 같은 경우는 자기가 직접 지을 수 있잖아요. 자, 그걸 자가라 그래요. 자가건설입니다. 자가건설로 하게 되면은 굉장히 염려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이 평가사가 원가 방식을 하게 되면 이 자기가 알기 때문에 이 건물주가 알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어떻게 돼요? 이거 얼마냐 저거 얼마냐 계속 물어보죠. 그 무조건 도급건설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자가건설이라도 도급건설에 준해서 처리를 해요. 원칙이에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건설회사가 시공사니까 시공사가 있다가 생각하는 거죠. 물어볼 필요가 없죠. 도급을 맡은 수급인은 돈 받기 위해서 비용론에서 영수증을 첨부하기 때문에 도급건설로 하여 평가사가 평가하게 되면은 더 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밑에 제조원가의 산정은 건물의 제조원가는 자가건설이든 도급건설이든 무조건 도급건설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도급건설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이게 이제 키포인트예요. 자, 그러면 건물의 제조원가는 그러면 표준적인 건설비. 자, 표준적이라는 것은 누구나 봐도 받는 건설 비용이라는 거죠. 통상적인 보통 부대 비용이라는 게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건물의 제조원가는 여기서 이제 뭘 물어보냐? 그러니까 시험 문제 계속적으로 나왔던 건 자, 보세요. 자, 일단은 표준적인 건설비라는 게 있죠. 표준적인 건설비. 자, 직접 공사비와 간접 공사비라는 게 있어요. 직간접.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나중에 이제 기본소가 나오면 직접적으로 뭐 자재에 우리가 들어갔다는 뭐 시멘트 자재값 이런 거, 철근 이런 게 직접이고요. 건설 현장에 있는 현장 경비 같은 건 간접 공사비입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 보면 적정이윤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수급인의 적정이윤이라고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당연히 지금 도급건설로 준해서 처리합니다. 그럼 도급건설로 준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이 수급인의 적정이윤이 당연히 포함돼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계속 출제가 되고 있어요. 포함되지 않는다면 틀립니다. 이걸 계산해서 계속 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계산을 이제 우리가 기출문제를 풀 때 이 표준적 건설비에다가 수급인의 적정인을 포함해서 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통상 부대 비용이라는 건 뭐예요? 통상적인 보통 부대 비용이 나가겠죠. 통상적 부대 비용이다. 그래서
이렇게 체크를 하십시오. 그러면은 여기서 여러분들 키포인트는 뭐겠어요? 도구 건설을 주라니까 수급의 적정인이 포함된다는 게 키가 되겠죠. 잡으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제도론가의 산정 방법이라는 건 뭐냐면, 자, 제도달 원가의 산정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직접법하고 간접법이 있는데, 그러니까 직접법은요, 내가 대상부동산에서 직접 제도론가를 산정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만약에 직접 비용이 얼마가 들어가는지, 제도론가가 얼마 들어가는지 대상부동산을 따져본다는 거죠. 그죠? 근데 간접법이라는 건 뭐냐면, 이건 대상부동산에서 직접 구하고요. 만약에 대상부동산에서 구하기 힘들어요. 이게 대상부동산이라면. 지금 시장에서 통용되는 자재가 아닙니다. 그러면은 유사부동산에서 가져오죠. 그래서 유사부동산에서 간접적으로 구한 다음에 내 걸 구하는 거죠. 그래서 제도론가를 구하는 방법에는 자, 우리가 직접법과 간접법이 있는데, 직접법은 대상부동산으로부터 직접 제도론가를 구한다는 거가, 간접법은 유사부동산에서 대상부동산의 제도론가를 간접적으로 구한다는 거, 그렇게 구분하시면 합니다. 그 다음에 감가수정이라는 건 뭐냐면,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가 대상물건의 제도론가를 감가해야 할 요인이 있죠. 자, 이건 오른쪽에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그냥 불러볼게요. 물리, 기능, 경제적. 이 세 가지 감가 요인이 대표적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물리, 기능, 경제적 요인의 감가액을 공제했죠. 이 기준 시점에서 대상부동산의 가액을 적정화하는 작업을 감가수정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자, 오른쪽에 이제 이번에 감가 요인은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요. 자, 오른쪽 3번에 가시면 감가수정과 감가상각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요거를 여러분이 조금 정리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봅니다. 요것도 이제 자주 출제가 되는데요. 자, 그럼 한번 보세요. 자, 지금 여기를 감가수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우리가 109페이지에 나와 있는 박스에서 뭐와 뭐를 비교할 거냐면, 감가상각과 감가수정을 구분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여러분이 우리가 감가상각한다는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감가상각은 회계입니다, 회계. 그러니까 우리가 연말정산을 하게 되면 왜, 이 비용 처리를 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감가상각이라는 것은 기업회계에서 중요해요. 기업회계. 회계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만약에 여기 이제 회사에 에어컨이나 이런 거 있으면 이 정리가 여직원이 감가상각을 해요. 많이 할수록 비용을 많이 처리하거든요. 자본회수, 그러니까 비용 배분이라는 건 비용을 처리해서 비용 처리를 합니다. 비용을 많이 처리할수록 세금을 적게 내거든요. 근데 우리는 감가수정이라는 것은 이 감가수정을 한다는 얘기는 자, 300원을 뺐던 게 비용 처리했던 게 아니라 1,000원이 아니라 지금 700원이라는 이 물건의 가격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감정평가의 현정가치의 적정화 작업은 감정평가를 하는 목적입니다. 감정평가의 목적이 있는 거죠. 목적이 틀려요. 회계 목적과 평가.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 표현을 감가상각이라고 하지 않고 감가수정으로 바꿔버린 거죠. 이 표현을.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자, 지금 이 상각애들은요. 자, 예를 들어서 그냥 쉽게 염려히 전달하려면 만약에 에어컨이 있어요. 에어컨을 지금 100만 원 주고 샀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100만 원이다. 감가상각이라는 것은 자, 얘는 법정 내용 요소로 가요. 그러니까 법정 내용 요소는 내용 연수가 법으로 딱 정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 넌 10년이야. 이렇게 딱. 그럼 법정으로 딱 정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딱 장부상이라는 얘기죠. 그럼 만약에 8년째 돼서 에어컨이 부서지면요. 얘네들은 2년이 더 남습니다. 근데 우리는
만약에 부동산이 태풍이 와서 부서지잖아요. 그럼 경제적 가치가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경제적 내용 요소를 기초로 합니다. 경제적 내용 요소. 근데 얘네들은 삼각은 법적 내용 요소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법적 내용 요소고 회계처리니까 경관 연수가 중점적으로 갑니다. 경관 연수로 이제 중점적으로 따지고요.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남아있는 장래 보존 연수가 중점이죠. 그래서 장래 보존 연수가 중점이다. 이렇게 갑니다.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걔네들은요, 우리는 관찰감각법을 인정합니다. 우리는 관찰감각법을 인정해요. 그래서 관찰감각법을 인정하기 때문에 직접 눈으로 가서, 자, 어떻습니까? 우리가 보통 감정평가라는 자체는 장부상하고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장부상으로 보는 거고요. 자, 얘는 실제 눈으로 확인합니다. 실제 감가요. 그래서 평가사가 우리가 어떻습니까? 눈으로 직접 가서 확인하는 거죠. 그죠? 그럼 눈으로 확인한다는 자체는 직접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외부 환경이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외부 환경이 중요하기 때문에 눈으로 직접 관찰하는 관찰감각법 인정합니다. 근데 얘네들은요, 장부상이기 때문에 관찰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얘네들은 관찰감각법을 인정하지 않아요. 우리 인정하죠. 그래서 삼각은 관찰감각법을 인정하지 않는데 우리는 관찰감각법을 인정한다.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얘네들은요, 외부적인 시장성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부적인 시장과는 전혀 상관없는 거죠. 왜냐하면 환경과 상관없으니까. 근데 우리는 주위에 있는 환경에 따라서 시장성을 고려해야 돼요. 고려해서 부동산의 가치가 직접적으로 환경상에 따라서 시장성 고려한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여기서부터 그냥 밑줄만 칠게요. 자, 감가상각은 만약에 아까 10년째 돼서 8년째 부서졌으면 2년 더 남았죠. 그럼 장가율이 일정합니다. 근데 우리가 감가수정이라는 것은 물건마다 장가율이 물건마다 틀려요. 그죠? 그래서 다 다르고. 그 다음에 우리는 감가수정은 토지에도 인정을 합니다. 토지. 그래서 토지도 감가수정을 해요. 나중에 이제 조성지 매립지라는 걸 이제 배우실 겁니다. 비상각자산에서 토지에도 인정이 되는데 얘네들은 상각자산에만 인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물리기능 경제적을 우리는 다 보는데 걔네들은 경제적 감가를 고려하지 않죠. 시장성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멸실되어도 계속적으로 상각을 해요. 아까 8년짜리에서 멸실되어도. 근데 우리는 현존 물건에만 수정이 대상이 되고, 그 다음에 걔네들은 감가상각은 감가의 실제 감가와 일치하지 않는 장부상입니다. 근데 감가가 우리 실제 일치하는 실제 감가를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 다음에 이제 좀 쉬었다가 이제 가겠는데요. 자, 들어갑니다. 자, 지금 감가 수정하는 방법이 이제 가장 실제 빈도가 높긴 한데요. 일단 그거는 제가 두 번째 시간에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일단은 감가수정과 감가상각의 비교를 볼게요. 자, 감가상각은,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회계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감정평가를 강의하지만 감정평가 1차 과목에 부동산 원론이 들어갔어요. 회계론이. 그럼 1차 과목에 회계원리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계를 알아야 돼요. 상각을. 그래서 상각이라는 자체에 기업 회계가 먼저 나왔고 수정이 나중에 나왔거든요. 상각은 회계 목적이고 우리는 평가 목적이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건 안 적었네요. 자, 그러면은 상각이라는 자체는 아까 에어컨을 100만 원 주고 샀다. 장부상이니까 얘네들은 취득 원가를 잡아요. 취득 또는 장부 가격을 잡습니다. 취득 가격, 장부 가격. 취득 장부 가격. 취득 원가, 장부 가격. 근데 우리는 감정 평가를 하기 때문에 제2 조달 원가를 잡죠. 다시 한번 이게 어렵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해드립니다. 제도론가를 잡고, 그 다음에 감가상각은 그러면 회계 목적이니까 우리가 법으로 딱 정해졌으니까 법적 내용 요소로 간다면 경관연수를 이제 법적 내용 요소를 기초로 해서 경관연수에 중점을 둔다면 우리는 경제적 내용 요소의 장래 보존 연수가 중점이고, 자, 우리는 관찰감각법을 인정하지만
실제 가서 보니까. 근데 상각은 회계상이니까 장부상이니까 인정하지 않죠. 그 다음에 우리는 시장성을 고려하지만 쟤네들은 시장성을 고려하지 않는다. 자, 우리는 장가율이 물건별로 다 개별적으로 틀려요. 근데 얘네들은 장부상이니까 장가율이 다 일정하다고 가정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토지도 감가수정을 한다고 이제 배우실 겁니다. 그래서 미리 간다면 이제 조성지와 매립지는 예외적으로 원가법은 건물에 적용시키지만 얘는 이제 원가법을 사용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조성지와 매립지 같은 경우는 이쪽 땅을 이쪽 땅을 매립한다. 거래됐던 사례가 없거든요. 조성지와 매립지는 지금 따끈따끈 이제 어떻습니까? 지금 태어난 거니까 원가를 구하기 때문에 얘네들은 돼요. 그래서 토지도 상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감가수정은 비상각 자산인 토지에도 인정이 되는데 감가상각은 상각 자산에만 적용됩니다. 토지는 안 돼요. 그 다음에 우리는 물리기능 외부적인 경제감가까지 고려되는데 얘는 시장성이었기 때문에 경제감가는 고려 안 한다. 상각은. 그 다음에 자, 우리는 현존 물권만이 수정의 대상이 되는데 멸실되어도 얘네들은 2년 더 남는 거죠. 아까 8년째 보셔도.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마지막 우리는 실제와 일치를 하게끔 감가수정을 하는데 얘는 장부상이니까 감가의 실제 감가가 일치하지 않는 장부상이다. 그러니까 감가상각은 장부라면 감가수정은 실제 나가서 확인하는 평가 목적이다. 이렇게 가져가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감가수정하는 방법이 출제 빈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중점적으로 이제 좀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감가수정 방법을 좀 쉬었다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가죠.